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이번 주에는 정보라 장편소설 아이들의 집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보라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지난 방송 말미에 이제 책에 도형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첫 페이지인가 둘째 페이지부터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당황스럽다기보다는 저는 약간 왜 작가님이 이런 선택을 하셨지?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이름을 쓰지 왜 그 등장인물들에게 다 삼각형, 무정형. 삼각형은 안 나와. 삼각형 삼각형도 있죠. 삼각형, 무정형 뭐 등등등의 도형 이름을 썼을까? 첫 번째 페이지는 아니구나. 네. 그 무정형의 직장 동료 이름은 구예요. 네, 구. 그러니까 무정형이 주인공인 거죠. 네. 그리고 등장인물 중에 이제 삼각형도 아까 잠깐 나왔고 구. 예, 정사각형도 있고. 정사각형. 그 다음에 가루도 있고. 가루. 예, 줄다리기도 있고. 줄다리기도 있고. 그러니까 쭉 도형도 아니고 색종이도 있고. 색종이도 있고. 가루는 이 파우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가루 색종이가 등장하는 걸 보고 작가님이 아는 도형이 이제 바닥났구나. 네. 아니 이게 그렇죠, 맞죠. 네. 딱 그거부터 여쭤봅시다. 왜 등장인물 이름을 이렇게 도형 이름으로 붙여갖고는 독자를 당황시키십니까? 여기가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알리는 여러 가지 장치를 제 나름대로는 궁리를 해봤는데요. 그 아이들의 집이라는 제도도 그렇고 그거를 굳이 줄줄이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책이 너무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한국의 21세기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알려주는 일종의 이렇게 암시로서 사람 이름들을 다 굉장히 낯설게 만들자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아는 도형이 이제 모자라게 바닥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포기를 하셨어야죠. 아니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육각형이나 팔각형은 안 나오잖아요. 마름모도 안 나오고. 하다 보면 각형으로 계속 돌림자가 돼서 그러면 이제 뭔가 가족 관계가 있나 이렇게 한국 독자분들은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각형은 포기하고 그냥 사물 이름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사물 네. 이름도 그래도 이게 이름이라면 하여튼 보통 한국 사람 이름은 두 글자잖아요. 뭐 외자 이름도 있지만. 그러니까 현대 한국하고 관련이 없으니까요. 한국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이름들이에요. 일종의 낯설기 네. 보게 하기 위해서 그 편집자님 엄청 반대하시지 않으셨어요? 편집자님이 많이 당황하셨죠. 그래갖고는 이제 그 표 그것도 한자는 병기를 해요 또. 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도형이 바닥나기 시작했을 때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해서 제가 생각한 게 아이들의 집에서 현재 살고 있거나 아이들의 집에서 무정형과 같이 성장했거나 그런 사람들은 도형이나 사물 이름을 줬고요. 아이들의 집에서 성장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무정형이 어른이 된 다음에 구처럼 무정형이 어른이 된 다음에 만나서 관계 맺게 되었거나 그런 경우에는 한자 이름 외자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입양되었던 등장인물들은 표나 관이라는 요도 나오더라고요. 요. 네, 요는 그 요가 등장할 때 보고 네, 건물 관리인. 좀 있으면 철도 나오나 했는데 철은 또 안 나오는. 한자가 그 요자가 그러니까요. 그 요자가 아니에요. 멱도 나오더라고요. 멱. 네. 멱은 되게 어려운 한자 아닙니까? 네, 사람 이름에 잘 안 쓰는 한자를 좀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골랐어요. 표는 그래도 많이 쓰는 한자인 것 같긴 한데요. 그 목멱산 할 때 멱자인 것 같던데요. 그 저도 잘 몰라요. 한자 잘 몰라서. 네, 아니 그 일단은 독자 입장에서는 친절한 설정은 아닌데 뭐 이제 작가님 의도를 들어보니까 고개는 끄덕이지만 저는 그래도 내가 편집자였으면 나는 반댈세 것 같아. 근데 누가 봐도 한국이 떠오르는데. 네. 네. 아무튼 제일 중요한 인물은 앨리스이기 때문에 그 앨리스라는 인물만 확실하면 나머지는 다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앨리스는 앨리스는 로봇이잖아요. 네, 그치만 귀엽잖아요. 그 로봇 그 앨리스를 떠올린. 근데 또 웃긴 게 로봇을 묘사할 때는 원통형 로봇이라고 또 한다. 네.
그 뭐 저 스타워즈 저 원통형 로봇 이런 거 떠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계기가 있습니까? 그게 떠오를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요. 그 남편이 간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 받은 대학병원에 실제로 그런 원통형 로봇이 2대가 돌아다녀요. 예, 그렇죠. 그 채취실에서 실험실에서 조제실에서 약국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네네네. 아마 그 안에 그 통 안에 뭔가 저기 검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그런 걸 싣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요새 병원에 예. 로봇 많아요. 예, 그리고 그 노래가 나와요. 이렇게 흥얼흥얼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다녀요. 아마 모퉁이에서 사람 마주쳐서 부딪히거나 아니면 눈이 안 보이는 환자분이 뭐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거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되게 귀여웠거든요. 저는 그 로봇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앨리스라고 하는 로봇이 활약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활약을 하는 로봇치고는 약간 또 맹해요. 묘사가 된 건 그것도 일부러 예, 귀엽단 설정하신 말이에요. 건가요? 네. 하여튼 굉장히 이제 읽다 보면 저 같은 이제 귀신 이야기나 그 SF를 상대적으로 덜 읽는 사람들은 잠깐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잠깐만 이게 뭐였지? 아까 이거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리고 등장인물도 헷갈려요. 다 도형 이름이니까. 그 이게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외 입양 문제도 사실은 정면으로 뭐 2개 다죠. 근데 여러 가지가 다 섞여 네, 있죠. 아동학대하고 네, 네. 이거를 주제로 내가 한번 제대로 장편을 써야겠다라고는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21년도에 꿈을 꿨는데요. 거기에 아이들이 사는 집이 있었고요. 거기에 그 5층짜리 건물인데 8층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래요. 근데 그 8층, 그러니까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8층에 귀신이 살았어요. 제 꿈속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의 집에서 살고 있는 아이 중에서 어느 한 아이의 아빠가 자기 아이를 찾으러 왔다고 그러면서 막 땡깡을 부리는데 그 막 이렇게 진상을 부리니까 그 8층에 사는 8층이 그러니까 나타나요. 그리고 귀신이 나타나서 그 아빠를 죽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집 건물 밑에다가 그 아빠의 시체를 묻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막 경찰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막 엄청난 스릴러가 펼쳐지고 막 그래서 꿈에서 깼을 때 이거 반드시 소설로 써야겠다 결심을 했는데 아니 저는 지금 그- 작가님 꿈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예. 들긴 근데 합니다만은 그 뒤는 다 잊어먹었어요. 아니 혹시 귀신을 보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엄청난 사회적인 이런 그 무슨 문제의식을 가지고 쓰기 시작한 게 아니고 그 꿈을 꾸고 깨달음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이거 써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꿈을 자주 꾸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주 꾸는 건 아니에요. 혹시 머리맡에다가 수첩 같은 거 놓고 주무시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근데 머리맡은 아니지만 가까운 데다가 쓸 수 있는 건 항상 놓고 있어요. 아 그러면 딱 일어나서 생각나면 그 꿈도 막 일어났을 때 생각 잠깐 나다가 금방 까먹잖아요. 네, 맞아요. 쓰시고 그래요? 네. 아 JYP는 그런 거 전혀 안 하죠? 뭐요? 꿈 일기 뭐 이런 거 안 쓰죠? 안 쓰죠. 근데 가끔 아까울 땐 있어요. 뭔가 대단한 걸 아니 지금 꿈에서 비몽사몽간에 떠올랐던 새벽에 이렇게 꿈꾸듯이 뭐 떠올랐던 아이디어가 괜찮은데 무슨 카피라든지 이런 거 기록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그냥 더 자. 근데 기록했으면 별거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겠지. 네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 2021년에 꿈 때문에 이 소설이 시작이 된 거군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선감학원이나 형제복지원이나 해외 입양을 빙자한 인신매매나 이런 게 다 국가가 자행한 아동학대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면서 국가 철학적으로 대규모로 자행한 아동학대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 뭐 그런 유명한 사건들 뭐 99년도에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손가락 자른 사건이라든가 이런 개별적인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만 악마화하고 마치 그 사람 하나만 문제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막 여론이 들끓다가 뭐 사형시켜라 뭐 이런 다음에 싹 잊어버리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게 실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선감학원 사건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그게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어린이 강제 수용소예요. 그러니까요. 형제복지원 어린이판? 형제복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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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들이었고요. 어린이들이 근데 있었으니까. 선감학원의 네. 형제복지원의 일제강점기 네. 판이죠. 그렇게 말하는 게 42년도 네. 오래됐으니까. 예. 그 지금 거기 약간 공원처럼 뭔가 이렇게 그게 제가 최근에 공간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저께쯤 본 기사에서는 선감학원의 피해자 생존자분이 그 선감학원 유해를 발굴해서 10평 넓이에다가 180명을 안장하겠다고 해서 살아서도 칼잠 잤는데 죽어서도 그렇게 다 겹쳐서 칼잠을 재우냐,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해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고 계시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공원화나 추모 기념 사업 같은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이 생각은. 있는데 아주 또 매끈하게 예, 되고 있지는 예, 않군요. 그렇게 진행되진 않는 거. 그 이 책의 중요한 그리고 또 모티프가 그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뭐 재심이나 이런 소송 같은 거는 그래도 꾸준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재심을 하고 국가가 그거를 항소를 하고 이거 자체가 너무 폭력에 2차 가해, 3차 가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에서도 확인되듯이 책이 이제 제일 오래된 사건은 이제 성감학원 사건,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 그리고 이제 뭐 쭉 여성파는 네. 자해원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교육대. 삼성교육대, 그리고 또 그 꾸준히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해외 입양. 네. 근데 이제 해외 입양의 약간 그런 어두운 부분. 부산 덕성원도 있어요. 형제복지원. 그러네요. 그리고 또 최근 몇 년간 불거졌던 그 가정 내의 아동학대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모티프로 해가지고 전체 스토리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잠깐 설정 같은 것들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일단은 그 무정형이라고 하는 여성이죠. 성별은 여성이라고 느꼈어? 무정형이니까 성별은 몰라요. 근데 저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남성 그래. 같은데 여성인 것 같아요. 여성으로 저는 느꼈어요. 나는 남성으로 느꼈는데. 성공했네요. 저는 이제 당연히 남성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읽다 보니까 이건 여성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성이라고 의도하신 거구나 생각했는데, 난 그냥 형이니까 둘 다 남자라고 생각했나 봐 나는. 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정형이라고 하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건 청취자분들이 직접 읽으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분이 주인공인데, 그 무정형은 직업은 그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으면은 우리는 같이 살겠어요 라고 선언을 하면 집에 이제 나라에서 임대주택을 맞춤한 임대주택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임대주택이 아이를 키우는데 하자가 있지는 않은지 같은 것들을 미리 조사하는 직업이 이 세계에는 있는데, 이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무정형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 무정형이라고 하는 주인공도 아이들의 집에서 당연히 자랐고, 근데 이 무정형은 다른 등장인물과 다르게 귀신을 보는. 근데 다른 등장인물들도 봐요. 그 건물 관리인도 귀신 보죠. 보고. 근데 네. 이제 모두가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귀신을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정이 되죠. 지난 시간에 작가님한테 혹시 귀신 보세요라고 아니, 물어봤던 거 이번 너무 웃긴 것 시간에, 같아. 이번 시간이야? 이번 시간에 진짜로 물어본 거 웃기려고 그런 거지. 아니 반반. 혹시 진짜로 보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아니 꿈에서는 보신다고 하니까. 네, 꿈에서는 꿈에서 보신다고 꿈이야, 하니까. 꿈에서야 뭐. 나는 꿈에서 YG도 봐. 뭔들 못 보겠어요. 꿈에서도 보신다고 하니까 실제로 진짜로도 보시나 이런 거 여쭤본 거죠. 그래서 그 무정형이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을 중심에 놓고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일들의 이제 모티브가 되는 것들이 방금 열거했던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첫 번째 그 장면의 사건은, 그 무정형이 아이를 키우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 임대주택의 집이 있는데, 그 임대주택 집에서 아이의 시신과 그리고 엄마, 정신이 거의 없는 엄마가 같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독자 입장에서는 아이는 누가 죽였을까? 그리고 그 엄마와 아이한테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가
궁금해질 것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이 소설이 시작된다라고 독자로서 읽었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중심에 놓고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데 이 소설이 계속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 또 독자의 또 기대를 또 배반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기 에디터님이 되게 반대하셨어요. 왜 뒤쪽에 모든 그 사건 해결과 뭐 설명이 왜 다 뒤쪽에 몰려 있냐고 그러셔서 보통 어쨌든 해결은 뒤쪽에 나죠. 앞에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추리 스릴러를 만들어 보려고 제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을 하였으나 그 장르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만 저의 능력이 안 된다는 사실만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독자 입장에서는 보면은 약간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장편 소설 한 편에다가 많은 이야기들을 다 넣으시려고 욕심을 부리셨던 건 아닐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편이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된다고 일단 생각을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마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써야만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저 단편집에 한 8편 실린다 그러면 그 8가지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 이거 8개는 안 되잖아 그래도. 그렇죠. 네. 네. 그 기과발지? 네. 기술과학을 뭐죠? 기술과학의 발전을 지지하는 모임인가요? 네. 네. 지금 그런 설정 그리고 사이비 네. 종교. 네. 그리고 사기꾼들 그리고 이제 인공자공 뭐 네. 이렇게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무슨 머리에다가 무슨 전기 쏴가지고 네. 등장하는 사기꾼 그리고 그 인공지능 혹은 인공지능 로봇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 그러니까 무정형의 어머니는 어떤 계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포심을 느끼고 이제 배격하고, 근데 이제 반면에 그러니까 작가님은 꼭 그렇게 볼 건 아니다. 라는 취지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집에서 앨리스라고 하는 로봇이 서로 상호교감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존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 같은 것도 소설에 담고 싶으셨던 것도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런 대비 같은 것도 저는 흥미로운 포인트였고, 그래서 그 정말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소재와 이야기들이 지금 이 아이들의 집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1쇄가 나온 지 한 달 한 달 좀 넘게 지났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거밖에 안 됐어요. 5월 20일이 우와. 1쇄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응은 몰라요. 무서워서 안 확인했어요. 네. 그런데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편집자님이랑 마케터님께 슬쩍 여쭤보니까 반응 좋다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저 출판사에서는 분명히 정보라니까 무조건 기본 기대하는 치가 있을 거라서 그거를 고려해도 좋은 거예요? 네, 그렇답니다. 네. 네. JYP는 어떻게 읽었나요? JYP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신 이야기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좀 무정형 이 정사각형 이거에 충격받아가지고 이게 그 계속 낯설어 하면서 이제 파악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뒤로 가면은 이제 한 절반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해를 하기 정말 시작했죠. 절묘하게 떡밥들을 다 회수하세요. 그렇죠. 전혀 달라 보이는 이야기들을 다 수렴을 시키느라고 작가님께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저는 작가님의 귀신 애호는 제가 알겠지만 굳이 귀신이 등장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귀신이 조연처럼 등장하는 느낌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쁜 놈들을 죽이고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요. 나쁜 놈들을. 근데 네. 나쁜 놈을 그 살아있는 사람이 죽이면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처벌이나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나쁜 놈들 그냥 죽이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귀신이 제일 편하거든요. 예, 응징하기 위해서. 네.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할 말이 전혀 없다, 그지? 딱이네, 그런 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 2003년도인가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 중에 악마의 등뼈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게 그 스페인 내전 시기 고아원이 배경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그 영화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집에 DVD도 소중히 사놓고 있는데,
스포일 2003년도 영화 22년 된 영화니까 스포일러 해도 되겠죠. 거기에서도 아이들을 지키는 귀신이 나와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그런 설정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또 꿈에서 그 8층에 사는 귀신이 또 아이들을 지키는 귀신이었고 그래서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 생전에 조세희 선생님이랑 그 교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세희 선생님께서 소설을 탈고해 놓고서 계속 못 내시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탈고한 소설의 내용이 뭔지를 제가 여쭤보니까 뭐 귀신이 나오는 걸로 설정이 처음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제 그 귀신들이 그 5.18 때 이제 생명이 빼앗긴 분들이 한을 풀지 못하고 막 서울의 연희동 언저리를 막 배회하는 그런 설정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저한테 막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죽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상상을 해서 소설에 한번 묘사를 해보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랑도 좀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좀 드네요. 들어보니까.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불쌍하죠. 돌아가시고 나서 쉬지도 못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귀신은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귀신이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되게 공감을 해요. 그 귀신은 저기 소설에서 쓴 귀신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면은 그 건축 구조물 안에서 시멘트 같은데 봉인이 돼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시신들이 그런 얘기가 몇 번이 나와요. 네. 완전히 신원을 전혀 알 수 없어서 한 15년쯤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무연고로 장례를 치렀다가 이제 그 무연고자 묘지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아주 최근에도 왜 그 베란다에 묻혀 있었던 분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나마 신원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성들이 건축 구조물 안에 이렇게 봉인이 돼서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도 않고 죽은 다음에 발견이 돼도 신원도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작품도 되게 많으시고 번역하신 것도 되게 많은데 네. 그 저주 토끼가 이제 제일 유명하고 아마도 제일 많이 팔렸지 싶은데 작가님이 제일 애정하는 작품은 뭐가 있습니까? 어느 책을 이걸 좀 사서 읽어라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저의 작품을 편집하며 고생하신 편집자님이 옆에 앉아 계시니 아이들의 집이라고 해야겠죠. 알았어.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집 다음으로. 그녀를 만나다 단편을 좋아해요. 그게 단편 이름이에요? 아니면 예, 너의 유토피아에 들어있는 너의 유토피아에 나오는 단편, 단편이에요? 예. 그게 그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저는 그녀를 만나다는 읽어봤는데 그 이제 어쨌든 그 현장 투쟁하는 현장들 막 찾아다니시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직접적으로 소설로 형상화된 작품 중에 하나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작품이잖아요. 네, 찾아다닌다기보다는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그 변희수 하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추모 행동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거기에 갔던 얘기들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런저런 작품들 쭉 살펴보면서 뭘 하나 더 보고 싶어서 설정이나 보다 보니까 그 포항 문어 나오는 그 지구 지구생물체는 행복하라. 생물체는 행복하라. 네. 네. 그게 제일 읽고 싶던데. 예, 그게 좀 가벼워서 그러니까 가벼운 얘기는 아니지만 즐거워서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읽고 싶었어요. 네. 즐거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에 지금 몇 년 전부터 21년부터 살고 있어요. 왜 포항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포항 남자하고 결혼해서요. 포항 남자가 다른 도시에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 오려고 남편이 좀 여러 가지로 알아보기는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 때여서 제가
모든 수업이 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어디에 있든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포항으로 가자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포항으로 간 김에 또 포항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 동네를 배경으로 하는 네 그런 작품들을 그 연작 소설인 거죠, 그 네. 책은. 포항만이 아니고 그 구미에 지금은 해결된 그 아사히 비정규직 투쟁도 나오고 옵티칼 투쟁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번역하신 작품들을 또 제가 네. 쭉 봤는데 일단 뭐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읽는 해외 문학의 범위가 되게 좁잖아요. 뭐 미국, 일본, 무슨 영국, 이게 상당히 냉전의 부작용이 있어요. 유럽 몇 나라 빼면은 뭐 드물잖아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소설도 읽어본 게 많지 않고 폴란드 작가의 소설을 읽어본 게 없진 않을 텐데 뭐 딱히 떠오르는 건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번역하신 작품들 중에 야 이건 니네가 진짜 몰라서 그렇지 이거 진짜 짱이다. 그게 뭐 재미의 측면에서든 뭐 작품성의 측면에서든 강추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두 개만 좀 골라주시죠. 나는 파리를 불태운다. 그러니까 그 도시 파리를 불태우는 얘기인데요. 그게 빨갱이 혁명 소설이거든요. 제가 그거에 홀랑반해서 박사 논문도 그 포함을 시켜서 썼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건 폴란드 작가의 작품입니까? 브루노 야신스키라는 폴란드 작가 작품이에요. 그 직접 번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 나는 파리를 불태운다. 네. 제목 말고 뭐 그래도 이런 게 매력이다라고 조금만 더 유토피아 소설인데요. 유토피아는 맨 뒤에 반 페이지 나오고요. 그 200페이지 정도가 다 그냥 모든 인데요. 사회 제도를 바꾸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삶의 의미를 현실적인 사회 정치적인 방법으로 찾기 위해서 실존적인 추구를 하는 그 모순이 굉장히 가슴 아프면서도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스포일러 아닙니까? 등장인물. 삐 해주세요. 삐. 2번 삐 해주세요. 네. 굉장히 신간이네요. 이거는. 네. 올해 5월 말에 나온 지금 이 아이들의 집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네, 근데 출간된 1929년 작품이기 때문에 신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작품 활동 하시면서 국내 초역인 거죠. 네. 꾸준히 지금 그러면 번역도 틈틈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1901년에 태어나서 38년에 죽은 38년인지 40년인지 사망 물음표가 일자가 있군요. 예, 네. 확실하지 않아요. 스탈린의 대축 숙청 시기에 체포되어서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네. 브루노 야시엔스키. 네.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러시아 문학을 이제 공부하신 분이니까 네. 우리가 아는 러시아 문학은 다 또 거기서 거기잖아요. 한국은 톨스토이, 그게 냉전 때문인 거죠. 톨스토이 네. 죽고 나서는 거의 뭐 맥이 끊어졌었죠. 체홉 뭐 네. 무슨 고골. 네. 그런 계열 몇 명 말고는 또 모르는데 번역하신 책들 보니까 러시아 작가들 중에도 또 우리가 거의 모르는 이름들이 있던데. 현대 작가들이고요. 현대 작가들 중에서도 혁명 직후 1920년에서 50년 정도까지 시기를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럼 다 혁명 나오는 작품들입니까? 좀 재밌는 건 없어요? 좀 대중적으로. 대중적으로 재미있는 거? 저기 미하일 불가코프 거장과 마르가리타는 러시아에선 굉장히 잘 알려진 작품이고요. 그거는 혁명이 딱히 나오는 건 아니고 환상 소설에 더 가까워요. 거장과 마르가리타. 마르가리타. 네. 요거는 2010년, 네, 좀 오래됐는데 2008년 뭐 이 무렵부터 한국어판이. 네. 요걸 새로 번역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게 그 판본도 많고 한국어 번역본도 상당히 많아요. 금서였어요, 스탈린 시기에. 스탈린 시기의 금서였다고요? 네. 어쨌든 우리는 이 책을 읽고 싶으면 정보라 번역본으로 보면 되는 아니 꼭 거잖아요. 그러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이왕이면 추천한 사람이 번역한 걸로 봐야죠. 구하기 쉬운 쪽으로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요? 또 그새 까먹었어. 거장과 마르가리타. 마르가리타. 네. 마르가리타는 여성 이름이에요. 주인공 여성 이름.
피자인가 해가지고. 아니에요. 네. 지금 되게 너무 수준이 낮아서 지금 한심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그건 아니고요. 피자가 등장하는지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아니면 칵테일 이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 이름일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네. 칵테일은 마르가리타는 안 나오지만 칵테일은 술 종류는 많이 나오는데 러시아 소설이니까. 근데 피자는 러시아 안 나와서. 소설에는 네, 술은 무조건 나오겠죠. 네. 네. 나와요. 개인적으로도 술을 좋아하세요? 아니요. 네.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냥 술이랑 별로 안 친하실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은 어떻게 하면은 오는 거야? 왠지 왔어요. 네, 제가 귀신은 못 보지만 그런 건 그 아이들의 집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까 그 아이들의 집에 나오는 그 비인간 캐릭터 중에서 앨리스에 조금 애정이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앨리스를 등장시키는 어떤 종류의 작품 같은 것들을 지금 구상하고 계세요? 혹시? 구상 안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방향을 한번 그건 좀 SF 쪽일 것 아니에요? 앨리스는 또 네. 한 번 써먹고 싶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네, 그런 그 귀여운 로봇을 귀엽고 그 다음에 좀 어벙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 역할을 하는 그런 로봇이 활약하는 그런 소설이면 좀 SF 장르에 가까운 소설일 텐데. 그 남편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11층에서 이제 코드 블루가 떴어요. 네. 근데 그 남편이 그때 이제 수술하고 나서 계속 그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녁마다 로비에 나와서 걸어 다녔었는데 그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그 앨리스가 충전하는 데가 있어요. 왜 거기에다가 충전하는 데를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장례 그 절차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 들것하고 그 시신 덮을 이렇게 면모라고 하나 그 저기 시신을 덮는 그 천이랑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앞에 서 계셨거든요. 근데 그 들것이 이렇게 침대잖아요. 바퀴 달린 침대니까 그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앨리스 자리를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계시다가 앨리스가 와서 그 침대 옆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자기는 충전해야 되는데 침대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 장면이 굉장히 머릿속에 강하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코드블루라고 해서 다 사망하시는 건 아니지만 코드블루 뜨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엘리베이터 앞에 서 계시는 걸 보고 그 좀 안 좋게 됐구나 그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앨리스가 그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그분들이 이제 좀 표정이 풀리는 거를 보니까 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병원이라는 데가 원래 그런 데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그 앨리스가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 병원 생활하면서 몇 번 있었어요. 네, 제가 앨리스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도 하셨던 데다가 그 저는 SF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로봇이랑 귀신이 동시에 등장하는 소설은 생전 처음 봤나요? 저는 생전 아이들의 집에서 처음 봤고 또 그런 소설을 또 쓰시려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앨리스 로봇의 기능이랄까요? 이거 보면 되게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라는 느낌? 네. 이 드는데 또 어떤 부분은 보면 되게 먼 미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냥 막연히 이 정도쯤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나요? 이 시간적 배경이 몇 년 후 정도라고? 근데 요즘은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전혀 네. 저같이 그 어문계 찐 문과인 사람은 전혀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인공자궁이나 단성생식 관련해서는 기사들을 좀 검색해 보시고 녹여내셨더라고요. 그거는 SF 수업할 때의 네. 자료를 찾았으니까 벌써 한 10년 그 단성생식은 벌써 한 10년 네. 이상 된 얘기예요. 네네. 아, 또 생물학과 출신이라서 또 그게 또 대충 맞는 얘기인지 감시하면서 봤군요. 이게 눈에 딱 들어오니까 이거 정보들을 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녹여내셨구나 생각이 들고 제가 그 최근에 낸 망가진 세계에서 우리는 애 인공자궁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과학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갑자기 자기 신간 홍보하는 거예요? 네. 그 병원 로봇 그 귀엽게 인상적으로 보셨다고 해서 알려드리는데 그 평촌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로봇을 가장 많이 다양하게 활용하는 병원이거든요.
거기 한번 가서 보시면 정말 수많은 병원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로봇 구경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건 요즘에 좀 실례일 것 같아요. 아니 뭐 아니, 원하시면 그래도 뭐-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병원이라는 공간이 이게 생과 사가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귀신이 나올 법하고 귀신 얘기도 많잖아요. 병원 귀신 얘기. 그리고 거기에 이제 로봇까지 등장시키기에도 괜찮은 공간이라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네. 그러게. 사실 제가 귀신 얘기 안 좋아하지만 병원과 관련된 귀신 이야기는 많습니다. 모든 병원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병원이라는 곳이 학교랑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괴담하고 이게 다 섞여가지고 네. 학교 괴담하고 그 직원들도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장례식장, 영안실 이런 게 있고 원래 사람이 또 많이 죽는 곳이라서 괜찮은데요. 언제 병원을 무대로 귀신 이야기 한번 내가 구상을 좀 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얘기 많은데. 병원 귀신에다가 로봇까지 등장시키면 괜찮은 병원 귀신하고 로봇하고가 사랑에 빠지고 이런 거. 네. 네. 방송을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이야기가 산으로 가네요. 하나만 더. 어쨌든 아이들을 집에서 이제 살인 사건의 현장으로 묘사되는 곳이 그 임대 아파트, 임대 주택의 뭐 공공주택. 공공주택의 이제 한 공간인데 그 괴담류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셨고 네. 아까 슬쩍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도 거의 네. 다 보시는 그런 스타일이죠. 옛날 것만 돌려보고. 네. 네. 그 어떤 종류의 괴담을 가장 선호하세요? 어떤 공간과 괴담은 거의 대부분 다 그 밀폐된 공간이거나 네. 아니면 그 야외이더라도 깜깜하기 때문에 시야가 아주 뭐 제한된 곳이거나. 뭐 폐가라든가 예. 아니면은 폐가는 요즘에는 제가 그러니까 그 SF 수업을 한 8년 정도 하고 나니까 폐가에 대해서는 귀신을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나 뭔가 질병에 감염되거나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남의 폐가 그리고 함부로 들어가면 민사소송 걸립니다. 네. 사유지이기 때문에. 네. 질문 자체가 너무 웃겨. 괴담 중에는 어떤 계열의 괴담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나 여러 봐. 가지가 있죠, 괴담이. 아니 방금도 얘기했잖아. 학교 괴담도 있고 병원 괴담도 있고 그다음에 고립된 마을 괴담도 네, 있고 군대 괴담 군대 괴담 남자분들 되게 많이 많아요. 하시죠. 저도 그래서 괴담류에는 박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네. 참 JYP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장르였는데 네, 정보라 작가님 덕분에 귀신 이야기 또 이런 유토피아인지 디스토피아인지 알 수 없는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마음이 좀 읽다 보면 싱숭생숭해지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런 SF의 이 외피를 쓰고 있으나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다 우리 현실의 이야기죠. 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집이 디스토피아 소설보다는 약간은 유토피아 소설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서 등장인물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은 다 과거의 연원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응징이 되고 해결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뒀을 때 이 체계 자체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이 체계가 등장하기 전에 켜켜이 쌓였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현재 구성원들한테 뭔가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현재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거기다 귀신이 좀 힘을 보태고 그래서 해결하는 이야기라서 저는 그래서 약간 이건 유토피아 세계관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는 이 세계관이 확장이 되어서 꼭 다른 작품들에서도 좀 등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가능하면 열리몬에서 내시면 좋겠어요. 네. YG 얘기를 듣다 보니 네, 유토피아 소설 맞긴 하네요. 네. 네. 그 현실에서도 좀 특이한 사람들 기과 발지 이 친구들도 나오고 하긴 하지만 근데 그들도 다 과거에 그런 그러게, 거랑 다 과거, 연결되어 문제는 있잖아요. 다 과거에서 비롯되는 상황이군요. 네. 정보라 작가님 뭐 다음 계획 끝으로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계획이요. 지금 번역하시고 계신 책이라던가 아니면 올해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이벤트라든가
그런 임팩트는 별로 없고요. 교정본이 집에 켜켜이 쌓여 있어서 교정본을 빨리 봐야 되고요. 책들이 그럼 계속 줄줄이 나오겠네요. 그 책이 언제 나올 제가 교정을 맞춰야 책이 나오겠죠. 근데 교정을 그런- 맞추지 않으면 책이 근데 절대 그 나오지 지난 않겠죠. 시간에 수입 생각하셨는데 책들이 계속 나와야 수입이 들어오죠. 정말 많이 쓰시는군요. 네. 그게 다 번역작 교정본들이 쌓여 있고요. 안토너 작가님의 첫 데뷔 SF 소설 영원을 향하여를 번역을 했고 그거를 지금 2교를 봐야 되는데 집에 두고 왔습니다. 그건 그러면은 안토너 작가님은 영어로 영어로 쓰셨고요. 쓰신 걸 네. 한글로. 예,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엄청 공동 작업을 많이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예, 주로 제가 한국어로 쓰고 안토너 작가님이 영어로 번역하는 제가 쓰고 안토너 작가님이 번역하는 종류 일방적인 공동 작업을 계속했는데 맞네요. 저주토끼도 사실은 안토너 네. 작가님 번역이었잖아요. 그 전 세계에 그런 사례가 또 있을까요? 어떤 사례가요? A와 B가 있는데 A가 쓴 작품은 B가 번역하고 B가 쓴 작품은 A가 번역하는 잘 모르겠지만 찾아보면 있겠죠. 근데 안토너 작가님은 영어로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영어로 쓰겠지. 지금 그 소설 한국을 말하다 2탄에 한국어 소설로 참여를 하셨어요. 지금 쓰고 계시는지 발표를 하셨는지 하여간 참여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어로도 쓰세요. 한국어로도 쓰시지만 영어로 쓰는 시장이 더 훨씬 편한- 넓으니까. 예, 시장이 네. 더 크고 그 미국 쪽 출판 시장에 조금 더 익숙하신 것 같아요. YG는 영어로 쓰는 게 편해요? 한국어로 쓰는 게 편해요? 저는 한국어만 편합니다. 네. 오늘 책걸상의 신간 아이들의 집 펴내신 정보라 작가님 모시고 참 저렴한 이야기 우리는 많이 했고 작가님은 그 얘기를 정말 우문현답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라 작가님 작품이나 정보라 작가님 개인에게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월요일이랑 이번 시간 뭐 이야기 들으시면서 직접 육성으로 좀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아니면 확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두 회차에 걸쳐서 책 이름이 작가님이 추천한 책이 한 7, 8권 나왔을걸요. 이거 네. 따라가려면 힘들 것 네. 같긴 합니다. 네. 정보라 작가님은 즐거운 시간이셨습니까? 네. 전혀 영혼 없는 답변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